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친 국어입니다. 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EBS 수능 특강 현대시 정리 ASMR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 자체로는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EBS에서 좀 부족했던 공부를 채우는 역할로만 쓰는 거지 이거를 완전히 메인 공부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EBS 앤드 평가 행동 훈련 강의나 아니면 10월에 개강할 EBS 파이널을 함께 듣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광균의 추일서정입니다. 이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 시입니다. 그래서 고독함이 주요 정서 태도고요. 시 앞부분에서는 감정의 직접적 제시 없이 근대 도시 문명 같은 소재들을 통해서 독특한 비유를 구사하는데 이거는 김광균 작가의 이 특징이죠. 화자의 눈에 비친 낯설고 황량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행동과 함께 그가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고독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김수영의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입니다. 이 작품은 힘있는 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할 용기는 내지 못하면서 힘없는 이들을 향해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화자가 자신의 옹졸함을 성찰하는 시입니다. 자기성찰적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에서 고궁이 권력을 상징한다면 이 왕궁의 음탕은 그 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경험과 일화를 열거하는 자조적인 물음을 반복함으로써 치열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초혼입니다. 이건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의 한 절차인 고복 의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즉, 이 죽은 사람을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움을 표출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목인 초호는 고복의식을 민간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직후에 북쪽을 향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불러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고자 다시 부르고자 다시 만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이 시 1, 2, 5연에서 죽은 사람을 부르는 고복의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화자는 죽은 임을 애타게 부르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절실하게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리움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으로 인해 더욱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 해가 서산마을에 걸린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이 서글픈 분위기를 고조하는데 떨어져 나간 산, 뭐 하늘과 땅 사이라는 죽음 임과의 거리감과 단절감은 화자의 절망감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화자는 선체로 돌이 되는 것을 불사할 정도의 굳은 각오로 끝까지 임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함으로써 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애틋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목월의 이별가입니다.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요. 이승의 세계에 있는 화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공간인 강을 중심으로 강기슭에서 뭐라카노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저승의 세계에 있는 지인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화자와 죽은 지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불리고 날려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점이 중요해요. 소통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자는 인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화자는 하직을 말자라는 말을 통해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람에 불려 죽은 지인의 목소리가 화자에게 희미하게 들기 시작하고 화자는 그의 목소리에 오냐 오냐 오냐라고 답하면서 삶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뭐라고 말한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작품에서 오냐 오냐 오냐만 들렸을 뿐이지. 자, 그리고 화자는 생사를 초월하여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그들의 인연을 이어가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작품 안에서 화자가 본인이 그리는 그 죽은 임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사실관계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육사의 노정기입니다. 이 작품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한 시로서 화자의 비극적인 자기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쫓기는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지만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즉 이육사의 노정기 같은 경우는 이육사 시인은 워낙에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독립 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본인이 원하는 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가 사실상 거의 없고요. 이 정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인 정서 태도 그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영도의 질투는 나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미래 시점을 가정해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젊은 날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으니 왜 남들에게 사랑받길 원하냐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성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용학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인데요. 이 시는 시베리아의 이국 땅을 떠돌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서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라지오는 화자가 그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말로만 듣던 이국의 도시, 즉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그곳은 절박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해야 했던 탈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죠. 그곳에도 추위와 외로움이 있는데 화자는 그러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화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고향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지만 바다가 두껍게 얼어붙어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는 현실을 드러내며 가도 오도 혹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화자가 원하는 게 많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정일근의 흑백사진 7월입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유년 시절 화자의 눈에 비친 여름날의 냇가 풍경 그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천진난만함 자연물에 동화되는 화자의 상태 아이의 혼잣말 오수에 빠져드는 과정 등이 어우러지면서 평화로운 유년의 기억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수는 수능 5번 봤다는 게 아니라 낮잠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장환의 성탄제입니다. 이 작품은 산속에서 벌어지는 사륙의 현장을 통해서 일제 위력에 희생당하는 당대 우리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 어두운 숲과 골짜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몰입꾼, 포수, 사냥개는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 존재로 사슴은 연약한 생명체로 대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는 생명을 유린하는 세계의 폭력성을 부각합니다. 한편 쇠복 소리는 사냥꾼이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 또는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를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쇠복 소리는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박남수의 새 원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생명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인간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새는 인위적이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은 순수한 자연을 표상하며 포수는 파괴적 속성을 지닌 비정한 인간을 표상합니다. 화자는 대조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손에 파괴된 자연을 형상하는 한편 순수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지용의 장수산 원입니다. 이 작품은 황해도에 있는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풍경을 통해 절대의 고요와 탈속적 경지에 대해 지향을 드러낸 시입니다. 화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초월한 조차리 늙은 사나이 의 태도를 뒤따르고 싶어 합니다. 고요한 산속 풍경과 달리 심하게 동요하는 내면의 고뇌를 지닌 화자는 차갑고 우뚝하게 서서 겨울을 견디는 장수산처럼 자신도 슬픔이나 꿈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겨울밤을 보내며 시련을 견디어내려는 의지를 다집니다. 동양적 은일 정신에 대한 지향을 통해 일제강점기 말에 고통을 인내하고자 했던 시인의 마음이 예스러운 말투의 산문적 진술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산 원은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마주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꼭 본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종길의 고고입니다. 이 작품은 겨울 북한산의 특정한 모습을 통해 고고한 경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시인데,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는 어지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산이 전체적으로는 수묵화처럼 차갑게 젖어 있으면서 높은 봉우리 몇 개에만 살짝 눈이 덮여 있는 때가 되어야 회복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 고고함은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해 버릴 만큼 고스란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요. 섬세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한 점, 기다려야만 한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태도와 의지를 강조한 점이 특징적인데,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독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이 김종길의 고고는 관련 문제도 좀 풀고 이 관련된 강의를 좀 더 듣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EBS 평가행동 훈련 반 친구들한테는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김종길 고고에서의 눈의 의미는 정말 옅게 쌓인 눈, 즉 녹기도 쉽고 더럽혀지기도 쉽지만 그 아주 적게 쌓인 눈 자체가 화자가 지향하는 그 순수함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김영랑의 검은고입니다. 이 작품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검은고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가 억압당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또한 이리때 잔나비때로 상징되는 일제와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숨죽여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을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린은 뭐 이 작품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진짜 그 동물 기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상 속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루토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사스케 그 뭐 스사노가 원래 한자로 기린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곽재구의 귤동리 일박입니다. 화자는 강진부군을 지나면서 부정적인 지배층의 한거한 의적들의 창검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귤동리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지명 수배자의 명단이 기록된 메모 내용에서 다산 정약용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실학파였던 그 대표적인 학자죠. 화자가 위치한 강진은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이기도 한데, 메모에 적은 내용은 주막을 지나쳐 어떤 사람이 적어 놓은 것으로 다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백성들 편에 섰던 목민관이었지만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그를 통해 양심적 지식인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정약용에게 한 잔 들게 다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정약용을 만난 게 아니라 본인이 상상 속에서 정약용에게 위로의 술 한 잔을 건네는 그런 장면이라고, 화자의 내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에게입니다. 일단 뭐 정현웅 이제 백석의 친구입니다. 실제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회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 한반도에 정착하던 상황을 떠올리며 그저 안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과거 역사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북방에서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현실의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우리 민족의 대변자로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역사를 회상하며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현대시치고 길이가 꽤 있는 작품이라서 만약에 연계로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아껴야 될 텐데, 일단 초반에는 백석이 만주에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한반도로 오고 다시 만주로 쫓겨 나가게 되는 이 장소 이동이 뚜렷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 파트, 한반도 왔을 때 파트, 또 다시 만주로 쫓겨났을 때 파트, 요 그 세 파트를 꼭 여러분들은 분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비는 분단의 현실로 고통받으면서도 통일과 평화의 꿈을 버리지 못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철조망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립되는 성격의 시어들을 바탕으로 분단의 현실을 비판하고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해소됐다거나 뭔가 해결됐다거나 라는 그런 선지는 절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조지훈의 화채 개헌입니다. 이 작품은 석류꽃 개화의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자는 짧은 여름밤이 사라지는 순간 섬돌 위에 석류꽃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방 안 가득히 석류꽃이 물들어 오며 석류꽃 안에 화자가 자신이 들어가 앉는다고 하면서 석류꽃이 개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 먹은 거예요. 이거 좋은 말입니다. 한편 이 작품은 새벽 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에 올라와서 방 안으로 물들어오는 상황을 석류꽃의 개화를 빌려 나타난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최승호의 누에입니다. 이 작품은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기까지의 과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누에는 스스로 고치로 들어가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며 날개를 얻을 날을 꿈꿉니다. 고치의 벽이 뚫리고 누에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은 외부의 조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얻고자 하는 누에의 꿈과 고치의 벽을 뚫고자 하는 누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형기의 낙화입니다. 이 작품은 꽃이 지는 자연의 변화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인간사를 중첩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루게 되는 성숙에 관해 노래한 시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녹음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데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이 사랑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이별 또한 영혼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보내줄 땐 보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지향하는 그런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014학년도 수능에 이형기의 낙화가 나왔는데 그 기출 자체가 매우 좋아요. 매우 좋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성룡의 과목입니다. 이 작품은 소멸과 조락의 계절인 가을의 과목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화자는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려있는 평범한 모습을 일종의 사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본 자신이 경악한다고 함으로써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딩 자체는 경악이지만 사실상 화자는 너무 경이로워서 경악한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경악이라는 워딩을 부정적 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또한 섭리에 대해 자신이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된 상황을 시력을 회복한다는 표현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섭의 산입니다. 이 작품은 산의 인격을 부여하여 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작품에서 산은 배려심이 깊고 포용력이 있으며 너그럽고 신성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작품에서는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중권의 가을 떡갈나무 숲입니다. 이 작품은 가을을 맞이한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위안을 받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자가 관찰한 떡갈나무 숲은 숲의 생명체에게 안식처이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화자는 자신이 포용력 넘치는 숲의 모습에 동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숲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마저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아 위안을 받는데 이처럼 떡갈나무 숲은 화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눈부신 날갯짓 소리, 뿌려둔 노래, 파릇한 산울림 등 공감각적인 심상을 활용해서 대상의 특징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림의 장자를 빌려입니다. 이 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삶은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관점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봐야 하는 게 있고 가까이서 볼 때 멀리서 봐야 하는 게 있다. 요런 깨달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재종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답니다. 이 시는 겨울 감나무를 관찰하고 깨달은 생명의 이치를 노래한 작품인데 1년에서는 겨울 감나무 가지를 보고 서로 다치지 않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자기 분수만큼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연에서는 한 둥치에서 뻗어나간 여러 형태의 가지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3년에서는 땅속 깊이 닿아서 물을 빨아올려 꼭대기 끝까지 물을 공급하는 둥치 밑뿌리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보여주는 생명력을 발견한 화자는 사연에서 감동을 느낌과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수복의 봄비입니다. 이 작품은 곧 다가올 아름다운 봄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별한 임에 대한 애잔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화자는 풀빛이 서럽다고 말하는데 사연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봄이 오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터이지만 그 아지랑이는 임 앞에 타오르는 향불의 연기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죠. 그래서 그 향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마치 아지랑이 같다. 즉 아지랑이가 그 장례식에서 봤던 향의 연기 같다라고 하면서 그 애상감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기철의 청산행입니다. 이 작품은 속세를 떠나서 청산에 들어온 화자가 점점 청산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요. 화자는 속세를 떠나온 이후 자신이 버린 세속의 가치에 미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속세에서의 삶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번잡한 심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화자는 속세의 고뇌와 갈등을 떨쳐버리고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희의 찔레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땡겨요. 이 작품을 꼭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평행운 공부하신 분들은 다 했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이 작품은 꼭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이 작품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찔레 빗대어 사랑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찔레의 가시는 사랑의 아픔을 상징하면서 가시가 있음에도 봄날 흰 꽃을 피우는 찔레는 사랑의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하려는 화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는 구절에는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집약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화자는 실제로 무성한 사랑, 무한한 사랑, 아픔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하지는 못해요. 이 작품에서 그냥 다짐으로 끝날 뿐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김선우의 낙화 첫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떨어지는 꽃에 빗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얻게 된 정신적 성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실패한 화자는 그런 상황을 담담히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별의 고통마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떨어지는 나를 온몸으로 받겠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입니다. 1979년에 발간한 작가의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에 실린 시인데요. 알 필요는 없고요. 기성세대가 된 중년의 화자가 18년 전에 순수했던 청년 시절을 회상하고 현재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화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품고 노래를 목청껏 불렀는데 18년이 흐른 후에 그들은 세속적 가치를 쫓으며 현실 수능적인 소시민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19가 불러일으킨 이상과 열정, 순수함을 의미하는 옛사랑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서 화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김남조의 설일입니다.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시입니다. 화자는 외로이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고 있다가 그 나무도 바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화자는 이런 인식을 확장, 심화하여 어떤 존재도 혼자인 것은 아니며 황송한 마음과 너그러운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홀로 서 있을 때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준다는 생각과 삶과 사랑이 은총과 섭리라는 진술에는 이 경건한 종교적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남조 씨는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고정희 작가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이 작품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시입니다. 화자는 상한 갈대, 부평 초입 등이 그러하듯 얼핏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삶의 고난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면 그 고통과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암담한 현실에서도 연대할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을 상징적인 시어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구상의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입니다. 이 작품은 1956년 발간된 시집 초토의 시에 실린 15편의 연작시 중 8번째 시라는데 요건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시인이 6.25 전쟁의 휴전 직후에 친구가 지휘하는 표병부대를 방문했다가 목격한 장면에서 얻은 감동을 시로 창작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분단 현실을 초토로 표현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인간성의 회복으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시입니다. 전사자의 묘지는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는 곳인데 화자는 이 장소에서 적개심과 미움이 어린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적군 전사자의 원한을 자신의 바람에 담고 그들의 넋을 추모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연민과 사랑으로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분단 상황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 이전에는 거의 다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북한군, 뭐 국군 이런 분간 없이 이런 분단 없이 이분법적인 사고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는 그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입니다. 이 작품은 꽃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을 탐색한 시인데요. 여기에서 꽃이란 화자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지만 쉽게 그 본질에 닿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행의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라는 이미지로 집약되는데 화자는 꽃의 내면적 의미의 실상을 파악해 보려고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한밤내 치열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해서처럼 이러한 노력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이처럼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은 존재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역설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세영의 등산입니다. 이 작품은 산을 오르며 느끼고 깨달은 바를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입니다. 화자는 무명을 더듬는 벌레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 이를 통해 빛, 즉 진리를 탐구하는 진지한 열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며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던 인생의 믿음조차 심하게 흔들릴 수 있음을 느낀 화자는 인생이란 쉼없이 빛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화자는 등산을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행복과 불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입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저문 들길에 서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삶에 대한 밝고 건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세계를 대립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시적자가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이곳은 이미 어두워진 공간이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픈 곳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속에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서 푸른 산과 같이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미래에 다가올 것이기에 고달픈 현재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송수건의 등꽃 아래서입니다. 이 작품은 등나무 아래에서 등꽃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정서와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넝쿨진 등꽃송이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다른 파트에서도 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